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지원입니다. 세무사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직군이 저는 변호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변호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재직하고 있는 백민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님들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그 다음에 리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시게 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수험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항상 치열하게 보내기는 했고요. 워낙 장기전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오랜 기간 세상이랑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결국은 단기적인 플랜 세워놓은 거 안에서 그날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냥 그 하루의 목표치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목표점까지 도달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무사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 직업에 대한 시험을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걸 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요? 일단 자격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학부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학사를 취득한 후에 변호사 시험을 치기 전에 로스쿨을 먼저 입학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로스쿨에 입학을 해서 법학 석사를 취득을 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 통과하면 그때 변호사가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자리에서 듣기에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한정적이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졸업한 연도 기준으로 5년 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칠 수 있는 횟수는 5번이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은 5번 안에 통과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냥 법학 석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유사한 업종에 남아 계시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도 그런 이제 오탈 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그런 전형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장기적인 싸움인데 만약에 그 시험 안에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기회조차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큰 페널티인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장기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수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학습 방법의 꿀팁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전략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로스쿨 합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범위가 있는 시험을 공부해서 암기를 얼만큼 잘 했느냐, 이해를 얼만큼 잘 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법학의 적성이 있느냐를 보는 거라 평가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량적인 요소라고 하면 그게 GPA, 학부 성적하고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리트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인 영어 성적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학점이 높으려면 4년의 시간을 꽤 성실하게 보내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리트라는 것도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언어에 대한 능력치를 시험하는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인문학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놓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 이런 것도 키워놓고 해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고 저희 사이에서는 그래서 리트 시험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 번 성적이 안 나오면 잘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느 정도 제가 귀남론적으로 봤을 땐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진 않고요. 오히려 공부를 안 해도 처음부터 잘 나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공인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어느 로스쿨이나 합격자 평균이 토익 기준으로 950은 넘는 것 같고요. 만점자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정량적인 요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챙겨야 되고 또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장학금 수상을 얼만큼 했느냐, 대외 활동을 뭘 했느냐, 수상 경력은 어떻게 되느냐, 향후 변호사 시험 치고 나서 변호사업이랑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 외에 외국어 능력, 봉사를 얼만큼 했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학교마다 좀 선호하는 정량적 요소가 다르고 정성적 요소도 달라요. 보통은 학부 성적에 비중을 두는 로스쿨이랑 리트 성적에 비중을 두는 로스쿨 이렇게 양분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 때 조금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학점을 좀 비중을 낮춰서 보는 경향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트의 중요성이 올라간 경향은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중에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오는 네. 이렇게 적성이 맞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내가 열심히 해도 점수가 잘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해요. 이 적성이라는 게 어떠한 직업을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정말 이런 쪽에 적성이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네. 어떠한 부분에 강점이 있는 사람이 리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일단 뭐 성장 환경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뭐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라는 평가를 들어오셨던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 되신 분들 보면. 제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긴 호흡의 글을 읽었을 때 핵심이 무엇인지 딱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을 저희가 좀 가져가려면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변호사님도 책 많이 읽으시죠? 네네. 보통 어떤 종류의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저는 학창시절 때는 인문학 책 되게 많이 읽었어요. 사르트르 뭐 이런 작가님들 책도 좋아했고 뭐 좀 가볍게 접근을 한다면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라고 저희 때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EBS에서 발간한 오,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법전이라든지 이런 글을 되게 많이 읽으시다 보니까 네. 따로 이렇게 독서나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러한 능력들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독서였네요. 사실 변호사 되고 나서는 하루 종일 글을 읽다 보니까 따로 독서할 여력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호흡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내가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뭐 처음부터 법조인이라고 딱 특정을 해놨던 건 아니고요. 사회의 어떤 구조리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학창시절 때는 오히려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이제 대학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힘을 가할 수 있는 게 법조인이더라고요. 뭔가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결국은 모든 사회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마무리는 소송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내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학교 입학할 때 로스쿨을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뭐 했을까요? 이제 로스쿨을 가셔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셨을 당시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그날 혹시 어떠셨어요, 기분이? 딱 세상이 다르더라고요. 필터 씌운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갑자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파랗고? 네, 막 청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좀 분홍빛이면서 막 벚꽃 내리고 이런 느낌 날 때 있잖아요. 네네. 벚꽃이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날 혹시 혼자 계셨나요? 네. 그럼 혼자 확인하시고 네. 이제 부모님하고도 통화하시고 하셨겠네요. 네. 와,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취업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미리 합격을 해놨었어요. 어떤 로펌에.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 바로 네네. 기쁨을 채 내가 느끼기 전에 바로 그냥 업무에 투입이 되셨던 거네요. 그쵸. 바로 대표님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합격하셨대요? 하면서 출근하시죠. 역시 누구나 이렇게 모시고 싶은 인재로서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전문직들과 변호사님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네. 저는 소송 대리권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타인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소송 대리권을 가진 직업은 변호사밖에 없고요. 뭐 그 외에 한 분야를 담당해서 하시는 노무사님이나 변리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소송 대리권은 없으세요. 맞아요. 근데 뭐 소송이라는 게 별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에서는 되게 화려한 과정으로 묘사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드라마 보면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모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이제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증거는 무효입니다. 막 찢어. 네. 이런 거 없나요? 그렇게 하면 판사님께 안 좋은 이미지로 그래요?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승패에 좋지 않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모든 건 서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미리 뭐 서면이나 이런 걸로 합의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면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단한 절차 정리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더 하실 거 있냐, 다음 증거 방법은 뭐로 하시겠냐, 뭐 상대방이 이런 신청한 거에 동의하시냐, 뭐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관해서 진행을 하고 뭔가 소송 지휘를 하실 때도 즉답을 하기보다는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의뢰인분들도 이제 TV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하시니까 좀 환상을 품고 한번 가서 방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제가 실망하실 거다. 오늘은 한 30초면 끝날 거다. 그래도 와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막상 되게 빨리 끝나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정말 내가 서면을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가 이 재판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진짜 유일한 키라고 네. 생각이 딱 드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의뢰인이랑 소통을 잘 하는 게 변호사의 큰 역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의뢰인한테 그걸 잘 풀어서 말을 하는 능력 그리고 증인신문 할 때 그건 구두로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서 즉석에서 다음 질문 같은 것들을 변형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증인신문 할 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내 성향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네. 아니면 나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좀 어떤 쪽이세요?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 없고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하는 작업에 뭐 약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양분되는 경향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MBTI로 하면 변호사들 중에 제일 많은 게 ESTJ랑 ISTJ인데요. 저는 ESTJ이긴 한데 E랑 I가 거의 반반이거든요. ESTJ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쪽에 조금 특화가 되신 분들이 많고요. ISTJ 분들은 누군가가 영업을 해온 의뢰인을 받아서 이제 사건을 잘 이끌어가는 이제 실제 수행하는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네. 봉착해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네. 뭐 어떤 순간에는 감정이입이 되실 때도 있을 거고 네. 또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네. 거리를 두시는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은 상담할 때 조금 어떻게 진행하시는 편이세요? 공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해드리는데 사실 그게 소송에 그렇게 유효한 지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감은 공감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는 공감은 하지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넣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송적으로 뭐 승률이 어떻게 되고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니즈로 저희를 찾아오신 거니까 거기에 충실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이 업무를 하시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변호사님은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조금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특별한 노선을 정한 건 아니지만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제 목표는 뭐 어떤 분야의 변호사, 뭐 얼마를 버는 변호사 혹은 뭐 대표, 뭐 사내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 적이 되는 상대방 변호사가 제 서면을 읽고 설득당하고 이거 누가 쓴 서면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분께서
내가 지금 이 변호사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정말 실력만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 소송에는 이 변호사한테 맡겨야지라고 적이 인정해주는 정도 경지에 오르면 어느 정도 어디 가서 실력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경지에 오르는 변호사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야근하시면서 서면도 많이 쓰시고 재판도 많이 다니시다 보면 이제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가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보람을 느끼죠. 왜냐하면 뭐 의뢰인분들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 때 이제 원하는 결과가 있으신 거고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분들의 억울함을 소송 과정에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게 결과에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사실 그분들은 인생에 너무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고마워 하시거든요. 이미 사건이 끝났는데도 잊지 않고 매 명절이나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했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큰 보람을 느끼죠. 네, 이 영상을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한 분들한테 변호사님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가 되었든 업무량이 극악무도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하는 일이 아니라 저희는 한 사건을 한 변호사가 맡아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끌고 가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높은 책임감이 필요해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문직이라는 분야가 너무 자유로워 보이고 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정말 그 디데이에 맞춰서 그 업무들을 다 쳐내야 되는 책임감이 정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소송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한번 판결이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내가 실수를 하거나 미처 주장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양측이 다 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큰 책임감이 따라야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업무량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의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꽉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앞으로의 변호사님이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 네.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첫째는 무엇보다 실력이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고요. 기왕 제가 같은 일을 하는 거라면 사회에 좀 의미 있는 일들을 맡아서 공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류의 소송을 맡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도 좋은 기회에 또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